언제나 자랑스러운 호남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호남인의 진행자 배종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계 5대 비엔날레이자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미술전으로 평가받고 있는 광주 비엔날레입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는데요. 지난 30년의 노력으로 광주는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수많은 젊은 작가들을 탄생시키면서 광주의 위상은 물론이고 광주 시민들의 자부심을 한껏 높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호남이는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고 그리고 일자리가 되고 산업이 되는 문화 선진국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광주 비엔날레 대표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주 얼굴이 좋으신데요. 문화체육관광부 그렇습니다. 네, 장관님으로 발탁이 되시고 또 지금 이제 광주 비엔날레 대표로 활동하고 계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광주 비엔날레가 시작이 됐죠?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고 있습니까? 예, 많이들 오고 계시고요. 네. 특별히 이제 외국에 있는 미술가들, 네. 미술 예술가들이 관심이 많아서 네. 아주 성황리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봉동에 있는 용봉동.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네. 거기에서 본전시가 열리고 네. 또 그다음에 양림동에서도 네. 본전시가 열리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본전시만 있는 게 아니라 일종의 국가관, 파빌리온이 이제 31개소에 네. 그러니까 지금 양림동에서도 있지만 또 ACC 아시아 문화의 전당, 네. 그다음에 또 광주 시내 요소에서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이 파빌리온 개념이 뭐죠? 그러니까 파빌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엔날레는 본전시, 그러니까 주제를 가지고서 하는 본전시가 있고, 네. 그다음에 본전시는 한 주제지만 이제 파빌리온은 각 나라별로 또는 각 기관별로 도시별로는 안 됩니다. 또는 각 도시별로 그렇죠. 그 특성을 갖고 그 나름의 미술관, 전시관을 네. 만드는 거예요. 네. 이제 그것을 선보이는 것인데 본 주제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이 네. 각 파빌리온만의 독특한 색깔을 가진 전시관이다. 네. 그래서 아마 나라별로는 22개 나라의 네. 국가관이 있고, 네. 그다음에 8개는 유명한 미술 기관의 전시관이고, 네. 이제 도시관을 처음으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열었는데, 네. 뭐 당연히 도시관 하면 우리 광주부터 시작을 해야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광주 파빌리온 이렇게 해서 31개소가 네. 지금 오픈이 돼서 일반 관람객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가 열리는 곳에서 태어나셨죠? 그렇습니다. 네. 광주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지금은 이제 평동 산단이 되어버린 곳이 바로 제가 태어난 곳인데, 네. 또 평동 초등학교를 나왔고 네. 성정 중학교를 제가 네. 나왔는데, 참 아쉬운 게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동네가 이제는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군요. 산단이 됐으니까. 기억에 남는 그런 추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렸을 때 네. 우리 평동 들판을 들판에서 뭐 했어요? 들판 가로질르면서 우리는 계속 뛰어다니고, 그렇죠. 거기서 뭐 술래잡기부터 시작해서 공놀이 네. 다 그랬잖아요. 운동장이 따로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들판에서 역시 놀았던 것들. 그다음에 중학교 때는 이제 읍내인 송정리로 나와가지고 네. 자취 생활을 했었는데, 그렇군요. 밥하고 반찬하고 학창 시절 기억들이 남는 거죠. 네. 장관님 또 대표님이 보실 때 광주, 빛고울 광주 아닙니까? 이 빛고울 광주의 장점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뭐니 해도 특장점이라고 그러면은 문화예술이 아닐까 싶어요. 옛날부터 예향이라는 말도 들어왔을 뿐만 아니고, 어떻든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용어이기도 하지만, 네. 일단 국민들이 인식하는 네. 그런 또 용어로서의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가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최고일 뿐만 아니고 아시아 최고, 나가서는 세계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네. 그래도 광주 비엔날레가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네. 문화예술 측면에서는 굉장히 강점이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부터 키워드 중심으로 좀 가볼 텐데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이제 문화,
와 비엔날레인데요. 광주 비엔날레 9월 7일부터 문을 열었는데 네. 자랑 좀 해주실까요? 우리 광주 비엔날레는 뭐 잘 아시다시피 세계 5대 비엔날레라는 명성이 있는 것이고, 비엔날레는 이제 감독의 잔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감독의 잔치. 예, 왜 그러죠? 왜냐하면 감독이 모든 것을 기획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작가들을 또 이렇게 모셔오잖아요. 네.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이제 니콜라 브리오 감독이죠. 기획자로서 이론가로서 탁월하시죠. 이제 그분이 이렇게 기획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세계 미술계에서는 광주 비엔날레를 주목의 대상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세계 미술사회 또는 비엔날레사는 물론이고 미술사회, 문화사회 이번에 제15회 저는 그 전시는 분명히 기록될 만할 것이다. 그래서 자랑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벌써 그렇죠. 이제 말씀하신 15회째를 맡고 있는데 이번 주제를 보니까 판소리, 모두의 울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판소리가 주제인데 이 판소리를 이번 광주 비엔날레 주제로 삼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것은 판과 소리의 결합어. 그러니까 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잖아요. 공개되어진 장소. 거기서 들려지는 소리. 이제 그것을 또 유출을 한 거예요. 우리 저 감독이. 소리가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부딪히는 소리. 둘째는 겹치는 소리. 셋째는 처음 듣는 처음의 소리. 그러니까 부딪히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부조화의 소리, 충돌의 소리, 반목의 소리. 부조화의 소리. 그런 소리가 들리잖아요. 부딪힘의 소리.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겹침의 있는 것. 소리들이 있지만 각각 다 서로를 존중해주는 소리, 인정해주는 소리, 그러면서 조화를 이루는 소리, 하모니가 되는 소리들이 있잖아요. 또 세상에는 분명히 소리는 소리인데 알지 못하는 소리. 이 세상 소리가 아니고 저 다른 행성에서 오는 소리인가? 아니면 종교적인 깊은 그런 심연에서 울려오는 소리인가? 이제 그런 소리들도 캐치를 한 거지요. 그래서 이런 소리들을 가지고 사회 현상을 보는 거예요. 자연 환경이 뭐 어떻게 오염이 됐다, 기후 환경이 이렇게 돼간다, 빈부의 격차가 심해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결국 부딪힘의 현상 아니겠어요? 또 이 세상에 보면 꼭 그런 것만 있느냐, 어두운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밝은 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광주 비엔날레 행사에 참여하고 계시는 이제 관객들 당연히 만족하겠네요. 가능하면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오시기 전에 우리 광주 비엔날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주제는 이렇고 구성은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또 작가들에 대한 안내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오시면은 이해가 더 쉽고, 또 현장에 오시면은 도슨트들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시간별로 우리 도슨트 안내하시는 분들이 공부 많이 하셨거든요. 그분들이 쉽게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훨씬 더 작품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겠다. 결국에 와서는 이 관람객에게 주어진 몫이 아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작가도 미처 다 의도하지 아니하는 것을 관객은 다른 측면에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바로 관람객이 누릴 수 있는 저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광주 비엔날레가 세계 최고의 비엔날레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좀 구체적으로 필요할까요? 주제를 어떻게 잡아가느냐. 주제. 왜냐하면은 요즘에 하도 많은 전시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이 전시나 저 전시나 비엔날레도 다 비슷해요. 환경 문제 다루죠. 기후 문제 다루죠. 뭐 소외된 인권에 관한 문제 다루죠. 비슷비슷해요. 요즘에는 AI나 기술에 관한 문제가 나와요. 이제 얼마나 이런 진부한, 그러나 필요하긴 하지만 진부한 주제에서 벗어나서 다른 데서 다루지 못하는 주제를 다룰 수 있느냐 하는 전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대적 담론이 담겨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가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주제를 해 나갈 수 있는, 풀어 나갈 수 있는 게 역시 감독이에요. 어떻게 기획해 나가느냐, 거기에 맞는 작가들을 발굴해내느냐. 그래서 비엔날레는 감독의 잔치다.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하는데 세계적으로 유능한 감독을 어떻게 우리가 모셔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아무리 기획이 좋으면 뭐예요? 이걸 뒷받침할 예산이 있어야 돼요. 예산이 지금 한 70억 든다고요? 저희가 본 예산은 한 45억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파빌리온이 한 25억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 베니스나 카셀에 비하면은 조족지열이죠. 세 발의 피지요. 거기 곱하기 10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6분의 1에서 15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약 한 곱하기 10 정도를 하면 맞을 거예요.
다음에는 이제 700억 정도 하시죠. 그래서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저희들의 노력, 또 능력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도 네.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시죠. 광주 비엔날레는 정말 우리 광주시의 또는 광주 우리 시민 여러분의 자랑입니다. 네. 세계가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가까이서 광주 비엔날레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절대적인 특권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키워드가 자기 부인, 좀 생소한 키워드가 올라왔거든요. 아, 예.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한다. 예. 제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네. 제 자신은 없다는 것이죠. 네.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 네. 기독교인이니까 네. 여기서 저는 따온 것이거든요. 네. 감히 저는 뭐 예수님의 제자들에 비할 것은 못 되지만 나라고 하는 것을 죽이지 아니하면 내 스스로도 힘들지만 공동체 함께 사는 세상에서는 늘 자기 주장이 되기 때문에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분열되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내가 죽어진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해 준다면 이 사회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문화관광부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북한 관련 활동이라면서요? 처음으로 이제 금강산 관광 네. 그 문제를 관광국장 때 그렇군요. 다뤘었고요. 네. 또 그 외에도 남북 관계되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항상 거기에 필수 요원으로 그러니까 장관급 회담이 되든 네. 총리 회담이 되든 이제 경제부처에서는 기재부 그다음에 이른바 그 당시 지금은 이제 문화부가 경제부처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당시로서는 사회부처에서는 항상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거기에 둘은 꼭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당시라면 김대중 정부 시절입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의 여러 군데를 이제 제가 다니게 되고 또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근데 사실 문화체육관광부에 있을 때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저 문화산업, 그러니까 콘텐츠죠. 네.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또는 드라마 이러한 이른바 한류의 토대가 됐던 네. 그 문화산업 그것을 일할 수 있었던 것이 뭐 가장 큰 보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관광국장 시절에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을 그야말로 이 문을 열었던 것. 그 당시에는 네. 동남아시아의 화교 국가 5개 국가 외에는 단체로 풀어주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네. 일본조차도 5개 시성에만 국한이 돼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도 3개 시성, 그러니까 북경하고 상해하고 광동성. 네. 이거 거기 사는 사람들만 단체로 올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31개 시성으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중국 전체를 다 개방하고 우리나라에 올 수 있도록 했던 것. 그 당시에는 600만의 외래 관광객이 오는 게 저희 꿈이었어요. 관광국장 때. 네. 그때 막 너무 어려웠어요. 600만 명도. 네. 그런데 이제 장관 시절인 2019년도에는 1,750만 명이 외래 관광객이 오게 되죠. 그리고 2020년도에 2천만 명을 목표로 삼았고 1월 20일까지 한 20% 정도 더 전년 대비 증가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는데 웬걸 1월 21일인가 22일인가 코로나 발생 2천만 명의 꿈은 사그라진 것이죠. 네. 이제 지금은 코로나 해제가 됐기 때문에 저는 뭐 2천만 명 그 이상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요? 우리나라 문화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한 계기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율화시키는 것이죠. 네. 개방화시키는 것이죠. 일본 네. 대중문화도 개방화시켰잖아요. 계속해서 자율성을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규제는 줄여주고 그다음에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유일하게 문화산업 분야에 투자까지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기초 순수한 것은 국가에서 보조금을 줘서 지원하는 경우가 이제 일반이고 이게 문화산업 분야는 세금 혜택을 주고 제2의 김대중 같은 대통령이 나와야 되겠네요. 나와야 됩니다. 네. 사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그렇게 해야 예산도
늘어나는 거고 네. 제도도 고쳐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예산을 담당하는 관료들이 정말 문화에 대해서, 문화 산업에 대해서 인식이 달라져야 돼요. 각 부처의 관료들이 해외 나가면 대접받는 것 중에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한류 영향일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하실 때 국가의 존재 이유 뭐냐? 국민의 행복에 있다. 그리고 또 국민의 궁극적인 행복은 문화에 있다. 네. 이렇게 역설을 쭉 하셨잖아요. 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부임할 때 제 취임사에 이제 이른바 키워드가 네. 이제 세 가지였어요. 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어떤 부서냐? 네. 국민행복부다. 네. 국민행복부. 네. 그 다음에는 국가경제부다. 국가경제부. 그 다음에는 외교통일부다. 외교통일부. 예. 행복 얘기하지만 네. 보통 행복, 복지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보건복지부 얘기만 해요. 네. 필요하죠. 네.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사회 구제적인 요인이 강하잖아요. 네. 근데 진정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조사해 보면 보세요. 여행 가고 싶다. 자기 취미생활 하고 싶다. 그 다음에 문화활동을 이렇게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체육활동 하든지 보고 싶다. 결국 이게 크게 보면 네 가지예요. 이게 다 뭡니까? 결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일들이거든요. 네. 이게 소극적인 의미, 사회 구제적인 의미가 아니고 적극적인 의미, 긍극적인 의미의 저는 복지고 행복이다. 네. 그런 측면에서 국민 행복하는 데는 문화체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문화산업의 영역은 지금 굉장히 커져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연간 매출이 140조, 150조입니다. 예컨대 우리나라 게임 산업에서 벌어들이는 수출 수입 대비 이른바 요 잉여금이 무역 수지의 흑자의 거의 9%, 10%를 차지하거든요. 게임 하나 가지고도 그만큼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뭐 굴뚝 없다 얘기를 하지만 그거 없이라도 우리의 창의력, 머리만 가지고 있으면 경제를 부흥시킬 수가 있다. 지역경제도, 국가경제도.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가경제부라고 얘기를 했고 외교를 한다. 지금 여기 해보세요. 보세요. 지금 대사님들, 우리 외교관님들 다 보시지만 주요한 사항은 다 여기 본국에서 다 모든 것을 다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같이 뭐 통신 발달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대사님들 주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각 나라 가보세요. 다 문화예술 활동 그거예요. 한류. 그런 측면에서 결국 외교라고 하는 것도 결국 문화가 끌고 가는 것이고 문화가 바치는 것이다. 남북관계도 우리가 문화 공연단지 갈 뿐만 아니고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봤다시피 또 체육선수들 오잖아요. 때로는 정치 이념하고도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을 여는 것도 문화예술이 여는 거고 나중에 남북이 통일이 되더라도 서로 간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뭐겠어요? 결국 문화적인 네. 그거죠. 외교 통일도 시작도 문화고 또 결국 마무리도 문화, 체육, 관광 이 분야가 해준다. 세 번째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섬김. 자기 부인에서 이제 섬김으로 나왔어요. 어떤 네. 의미입니까? 공직생활을 꽤 오래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헌법에서 분명히 우리 공무원은 국민의 종이라고 공복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잖아요. 네. 나름대로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돌이켜보면 갑적인 입장에서 많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늘 저희 동료들한테 얘기하는 거지만 제발 좀 국민들, 민원인들이 오면 친절하게 좀 대해줘라. 네. 내가 명색이 장관이고 차관이고 그래서 다른 부처 회의를 가면 이 청사를 떠나서 다른 부처 들어갈 때 나도 들어가고 싶지 않아 사실. 남의 부처에. 명색이 고위 공무원인데도 그러는데 네. 일반 공무원, 국민들이 이 관공서에 들어올 때 얼마나 부담을 안고 들어오냐. 네. 갑의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고 정말 을의 입장에서 종의 입장에서 좀 섬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 않겠는가. 뭐 남 얘기하기 전에 제 자신이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라도 더 섬기면서 살다 가는 것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아닌가. 네.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너무 좀 위선적인 얘기 같아서 좀 부끄럽고 쑥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저의 또 삶의 어떤 철학이요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장관님 좋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네.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호남의 젊은이들에게 꼭 좋은 말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고
오늘 프로그램 마칠까 합니다. 첫째는 확실하게 왜 내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인가.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목적을 확실히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네. 두 번째로는 끊임없이 자기의 에너지를 투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세상에 공짜 없잖아요. 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목숨을 바칠 정도로 헌신하는 삶, 그 삶이 저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로 만약에 얘기한다면은 감히 이제 아까 제가 제 인생관 저기를 얘기해서 그렇지만은 너무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또는 이 사회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주관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목표와 주관은 뚜렷하게 갖되 내 이웃과 또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려고 했을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쓴다고 한다면 나중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을 거예요. 공동체, 주변,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그 삶을 젊었을 때부터 좀 연습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향이죠. 역시 또 문화의 도시죠. 문화의 지역이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사람이 사람다운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 시작이고 끝인데 그것을 마지막에 또 해낼 것이다. 평화, 인권 뿐만 아니라 문화의 발신지로서 심장으로서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박양우 전 문화체육부 관광부 장관님 모시고 광주 또 비엔날레 앞으로 우리 호남에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호남이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